자, 이제 학습장애부터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 학습장애는 지적장애보다 임용 공부를 공부하실 때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 강의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지적장애가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학습장애는 15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로 양이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자료 안에서는 개론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론서와 강론서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론의 양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장애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 건데요. 학습장애 정의와 판별을 볼 겁니다. 정의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장애를 판별할 때 올해 제가 이제 중재 반응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 중재 반응이 초등에도 나오고 중등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애를 판별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 중에서 중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장애 원인은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 거고요. 학습장애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아동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습장애 특성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더 많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이 학습장애 아동교육을 할 때도 실제 임용과는 읽기에 대한 영역 따로, 쓰기에 대한 영역 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에 관련된 내용 따로, 플러스 사회적인 기술을 위한 내용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학습장애 정의, 말 그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적인 정의를 볼 것이고, 학습장애 판별이라고 했을 때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IQ를 생각하면 돼요. IQ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실제 시험을 보면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일치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는 게 불일치인데요. 이 불일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굳이 IQ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르쳤으면 그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학습장애를 한번 판별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재라고 하는 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육. 그럼 내가 가르치는 이 중재 교육이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학습장애로 판단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1단계만 보지 않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판별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학습장애 원인은 저희가 따로 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장애 특성도 본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도 읽기, 쓰기, 수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관련된 뭐 키워드 정도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동기나 귀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정서행동장애에서 훨씬 더 연계되는 강론 부분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 정도만 체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말 그대로 아이가 일반 아이들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의 배경 지식이 있고요. 일반적인 교수 방법으로 인지훈련,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자기관리,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광화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누군가의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훨씬 더 이 아이의 실제적인 능력보다 그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서 훨씬 더 이 아이의 능력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계 교수도 있고, 상호 교류적 교수가 우리가 강론 혹은 기출에서 보면 상보적 교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임용과 연결해서 보는 특강이기 때문에 비계 교수보다는 자기관리와 상보적 교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했던 거 생각나죠? 모델링도 우리가 행동주의 모델링, 인지적 모델링, 직접교수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 직접교수법 역시 제가 이번에 잘 보라고 중등 선생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직접교수법 나왔죠. 그래서 이 직접교수법도 실질적으로 각각의 단계들이 굉장히 계속 겹치면서 문제가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학습 전략은 뭘까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결국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즉 읽고 쓰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만을 가지고 있는 실수를 줄이고 공부를 조금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을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 까먹을 것 같으면 빨간 걸로 밑줄을 그으면서, 아니면 실제 임용시험을 보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중요한 내용에 빨간 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암기하기가 힘드니까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학습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또래 교수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또래 교수는 아까보다는 조금은 교직연수 차원이 아닌 임용 차원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 다 기출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수 접근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교과라고 한다면 읽고 쓰기 수학과 관련해서 저희가 배울 건데, 읽기에서는 단어제의는 단어인지랑 이제 똑같은 말로 배울 거고요. 읽기 이해력만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읽는 과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하위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는 5가지 하위 영역과 연계해서 맛보기 형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실제 이 부분에서 올해 또 다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쓰기, 수학도 있고 내용 중심 교과의 교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내용 중심 교과는 결국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학습 전략과 연계가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정의와 판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해서 볼 건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개인의 내적 요인이래. 그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 학생, 비학생, 주의 집중 능력, 듣고 말하는 능력, 이거 다 다르겠죠. 그런 내적인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그걸 머릿속에서 지각하는 능력,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학습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런 개인의 내적인 요인에 문제를 보이는 것도 우리는 학습 장애로 보기도 한대요. 하지만 임용과 관련해서는 이 내적인 요인보다는 말 그대로 기초학습과 관련된 읽기, 쓰기, 수학을 통한 이 학업 성취 영역에서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을 학습장애로 우리는 특수교육에 관련된 장특법에서는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교육법이라든지 학습장애 공동협회도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각자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학습장애 정의 및 판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일단은 본다면, 학습장애 아동은 평균적인 지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읽거나 쓰기, 수학을 보면 30점, 40점,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학업의 성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특정 기술의 문제를 보일 때 우리는 학습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학습 장애를 지닌 학생은 단순한 학습 부진 학생보다 지능 검사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지만, 특히 학업 성취 검사에서도 더 낮은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지능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인데 그 아이가 봤던 학업 성취는 굉장히 낮은 아무튼 70 이하 정도의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학습 장애와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장애 판별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학습장애를 과거에는 너 학습장애야 라고 얘기했던 건 여기 있는 능력, 즉 IQ, 잠재적인 능력, IQ. 그러면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흔히 이제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했을 때 대부분 지능은 웩슬러를 많이 쓰거든요. 특히 웩슬러 5, 4가 이제 시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 도구인데, 예를 들면 그런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평균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아이가 잠재적인 능력은 IQ가 100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 시험을 보는 읽고 쓰기 수학에서는 이 아이가 나왔던 점수에서 변화를 해보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심각한 차이란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측정되는 잠재력인 IQ,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성취도 간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있구나. 결국 IQ 지능 검사하고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에서 나타나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지능 검사와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2년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학습장애 지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지만 이 우리가 흔히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은 여러 가지 또 유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되는 학년인 수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 기대되는 수준에서 일탈이 되는 경우도 있고, 표준 점수에 근거해서 아이 학습 장애를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이에요. 기대되는 학업 성취가 예를 들어 3학년이면 3학년 정도 되는 성취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1학년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면 기대되는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학습 장애로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에서 평균이지만 학업 성취에서 나왔던 것들로 보니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미 지능 검사에서 한번 봤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균 1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에 관련된 검사를 받았더니 이 아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한 70이라고 그냥 저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편차로 보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인데요.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면은, 즉 1 이상 차이가 나면 무조건 학습장애로 판별하는, 이걸 표준점수 비교형 학습장애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IQ와 실제적인 점수가 1에서 2 정도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표준점수에 근거한 불일치 모델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올해 초등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도 있어야 검사 도구와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잘 문맥에 맞게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것은 어느 정도 학년기가 되는 아이들에게 이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학년기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학년기 아이들에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IQ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미리 이 아이를 한번 가르쳐 봤을 때 그 가르치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느냐, 즉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 아이를 학습장애로 판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중재반응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불일치 모델을 지향하고 우리는 학습장애를 판별할 때 불일치 모델을 지향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중재반응 모형을 이제 권장하도록 했고, 이 중재반응 모형이 계속 연이어서 유초 중, 특히 이제 유아는 빼고 초등하고 중등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내가 가르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그 어떻게 반응하는 아이가 또래 아이와 비교할 수 있고 그 또래 아이와 너무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중재 반응 모형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볼 건데 실제 계속 얘기합니다. 강론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중재 반응 모형은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에서 향상을 보이지 않을 때 결국 IQ를 측정하지 않아도 돼요. 읽고 쓰기 수학에서 선생님이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럼 이 학업 성취 수준에서 향상을, 즉 예를 들어서 내가 20개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를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즉 반응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반에 해당하는 일반 교사가, 즉 담임인 통합학급의 일반 교사가 2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때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쳐준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서 자기 교수라고 할게요. 속으로 푸는 연습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13 더하기 14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때 속으로 3, 4, 속으로 7, 2 이렇게 속으로 푸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이 속으로 열심히 잘 푸는 아이들은 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교사가 원했던 기간에 쭉 이러한 반응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 학생을 제외한 학습장애로 의심되는 아이들은 그 반응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학업 성취 수준에서 향상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이렇게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성취도를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련된 모니터링을 여러 번 해서 다양한 수준의 교수 중재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확실히 학습장애다 아니다를 판별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의 모양을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같이 연계해서 특수교육 평가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여러 책에서 접할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라고 하는 것과 중재 반응 모형은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이것을 1단계에서만 사용하진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해서 아이의 반응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다단계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사에 의해서 효과적인 자기 교수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 대한 가르쳐진 반응도를 봅니다. 근데 이 반응도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소집단으로 다시 구성을 해요. 그러면 3명, 4명 이렇게 되겠죠. 소집단으로 가르치고요. 소집단에서도 이렇게 반응도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학습장애로 오신 분들은 개별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소수의 학생 혹은 개별 학생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 아이만을 위한 교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학습장애로 판별하는 건데요. 우리는 일반 학급이든 소집단이든 개별적인 아동을 할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기반의 교수적 실체를 적용. 그럼 결국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볼 용어거든요. 누구나 지도하면, 이 방법으로 지도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교수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까서 우리가 말했던 자기교수법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학습장에 보면 다양한 기억 전략들, 굉장히 많은 학습 전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과학적으로 인정한 교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했을 때, 누구나 인정해주는 교수 방법을 했을 때 반응이 없어요. 그럼 반응이 없는, 변화가 없는 아이를 우리는 학습장애로 판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장애 판별에 있어서 불일치 모델을 이제 지향하고 대안적인 방법인 중재 반응 모형을 선생님들이 사용해서 조금은 그래서 얘 학습장애야라고 하는 검사하는 것보다는 과잉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지문이 그대로 이번에 초등에 활용된 예시문이기도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1단계는 대부분 모든 학생이에요. 모든 학생이 CBM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아이를 지도했을 때 계속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수준이라면 이렇게 낮은 애 반응도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낮은 반응도를 보이는 소수의 학생들만 2단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아이를 지도합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학생들 중에서도요, 확실히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낮은 아이들은 3차로 가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관점이 중재 모형의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용어가 따라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불일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제가 중재 반응의 강론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A 강론, B 강론, C 강론 대부분 중재 반응 모형이 똑같이 맥락으로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어요.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책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소수의 학생보다 훨씬 더 낮은 반응도를 보이는 이중 불일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중 불일치라는 건 여기 있는 소수의 학생과 그리고 학습장애로 의심되는 우리 학생이 처음부터 학업 성취 수준이 너무 떨어진대요.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이 반응 속도도 너무 느리대요. 그래서 학업 성취 수준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반응 속도 둘 다
이 학생에 비해서 너무 유의하게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는 이중불일치지, 앞에서 배웠던 지능검사와 학업성취의 불일치 모델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불일치는요, 어떤 책에서는 1단계부터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21학년도 초등특수 문제를 풀어본 선생님들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1단계에 해당해서 학습장애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러면 모든 학생들과 비교해서 반응도가 낮은 아이들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기도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 학습장애를 어떻게 진단할 건지, 그럼 결국 모든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중불일치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답이 이중불일치가 들어가면 다 정답이 될 수 있게끔 나오는 내용들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재반응 모형의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선생님들은 내가 아이를 가르쳤을 때 효과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데,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조금은 단계를 여러 번 거쳐서 아이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따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저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는 넘어가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시간이 있는 1, 2학년 선생님들은 물론 이제 3학년도 있지만 계속 제가 빨리 임용을 준비해야 되고 양이 좀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3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임용 위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지만 2학년 선생님들은 제가 넘어가는 부분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학습장애 특성이라고 했을 때 학업성취, 결국 읽기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쓰기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수학에도 어려움을 보이는데요. 대부분 읽기가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읽기가 안 되면 쓰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없고 쓰기를 하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또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읽기가 굉장히 비중이 높고, 읽기 부분만 하더라도 몇 시간을 해야 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및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앞에서 배웠던 학습된 무기력이 꼭 지적장애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는 학습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었어도 나는 열심히 했던 내용대로 뜻대로 가지 않고 계속 내가 원했던 점수보다, 즉 읽기나 쓰기나 수학을 보더라도 원했던 점수보다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교수 선생님이 시험지를 주면 저 이거 못 풀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따라다니는데요.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적인 원인보다는 외적인 것으로 많이 원인을 두는 외적 통제소의 소재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특성인데요. 저는 특성 부분에 있어서 학습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행동적인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학업 성취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읽기 영역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단어제인이라든지 독해력만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요. 자, 우리 A라는 학생의 학습장애로 의심되는 이 아이를 아니면 학습장애인 학생을 읽기를 지도하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한글을 알아야 됩니다. 한글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한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책을 읽을 때 앞뒤, 즉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요. 처음부터 쭉 아래로 이렇게 줄글로 있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있고요. 제목이 있는 것부터 책을 펴고 그 다음에 겉과 속 해당하는 부분들을 앞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한글뿐만 아니라 그러한 책에 관련된 읽는 요령들도 알고, 그렇다면 플러스 어떤 글자가 합쳐지느냐, 어떤 글자가 서로 분리가 되느냐, 어떤 글자가 서로 바꾸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소리가 약간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학습장애 우문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문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를 합쳐보기도 하고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관련된 자음이라든지 아니면 프린트 인식이라든지 이런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합성하고 분절하는 음원식,
말소리를 식별하는 이런 능력들은 대부분 읽기 선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읽을 준비가 일단 되어야 돼요. 선수 기술이 되면 이제는 다 한글도 알고 선수 기술 앞뒤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단어들을 지도해야지. 그러면 나비, 뭐 예를 들어서 바다, 어머니, 아버지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주는 방법들을 우리는 단어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개념만 한번 볼게요. 단어가 음절이나 음소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의문인식과 같은 언어 기술에 있어서 결함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거고요. 결론적으로 단어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를 빠르게 어머니, 아버지 있고 그 의미까지 파악하는 능력을 단어인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면 한번 순서적으로 볼게요.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읽기 선수 기술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했어. 이게 되면 그 다음엔 단어인지가 된대.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있대. 그러면 요즘에 우리 경호가 읽는 여러 가지 동화책 중에서 마음과 관련된,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읽기 유창성,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지도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서 많은 내용들을, 많은 글자들을 알고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그 의미까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선수 기술, 단어인지, 읽기 유창성, 어휘, 그 다음에 독해력 혹은 읽기 이해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읽기 하위 영역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글을 주어지면 글을 쉽게 읽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아이는 여기 자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어떤 아이는 단어인지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고 어떤 아이는 읽기 유창성, 각각의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을 지도하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인지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 독해력, 읽기에도 문제를 보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서는 딱 단어인지와 읽기력만 보지 마시고 이 5가지 하위 영역들을 반드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쓰기인데요. 쓰기도 보면 글자 쓰기, 맞춤법, 본문 구조, 문장 구조, 단어 사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큰 틀에서 그냥 우리가 임용과 연결하는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처럼 쓰기도 하위 영역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를 내가 원했던 주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글씨 쓰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도해야 돼요. 뭐 글씨 쓰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아이가 연필을 잡는 거에서부터 바르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받아쓰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글씨 쓰기라고 했을 때는 받아쓰기처럼 글자를 또박또박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지도하는 게 필요한데, 이 어느 정도 글씨 쓰기가 되면 이제는 말하는 것과 글자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있지만 말할 때와 글자가 바다처럼, 바다, 나비처럼 말할 때와 쓸 때가 똑같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라산, 백록담 이런 것들은 말할 때와 지금 글자가 다른 경우도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철자를 정확하게 알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글쓰기, 즉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글짓기 대회를 생각하면 돼요. 작문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아이는 글씨 쓰기 자체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철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작문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가 있어서 또 역시 각각의 지도하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쓰기 중에서도 연계가 되는 내용들 중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기를 스스로 계획하고 구성하고 작업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쓴 글을 검토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다 우리가 말하는 작문의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작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이 아이가 생각했던 사고 과정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는 쓰기
과정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스스로 내가 쓰는 과정을 조금 더 사고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접근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들도 책에는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 여기서 보면 수학 개념 알기, 사칙 연상, 연개념, 분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임용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수감각이에요. 수감각은 수학의 개념, 여기 나오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개념이라고 하거나 혹은 수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를 보면 2, 4, 6, 8 건너세기 혹은 띄어세기도 있고요. 6하고 9 중에 9가 훨씬 더 대소관계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순서도 지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수감각이라고 하고요. 이런 감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칙연산을 지도해요. 그러면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더하기를 가르쳐주고 더하기가 어느 정도 잘하면 뺄셈, 그리고 뺄셈을 다 가르쳐주고 나서 곱셈, 그리고 나서 나눗셈. 그래서 이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칙연산을 가르쳐주고 나서는요, 이제 문장으로 문제가 주어져요. 그래서 문장으로 주어진 글을 읽고 내가 스스로 식을 세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장제 해결 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하위 영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위 영역에 맞는 내용들이 이번에 중등에서도 특히 핵심어법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 그다음 쓰기 예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건 선생님들이 배경 지식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초인지도 아까 말했던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개인의 동기는 성취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하는 귀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 귀인은 정서 및 행동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로 나오기도 하고, 내가 했던 이 시험의 결과가, 시험 본 결과가 내 노력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시험지 자체가 어려서 내가 못 풀었느냐, 이걸 우리가 내적이냐 외적이냐로 많이 얘기하고요. 그러한 결과가 내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적 통제소 라고 하는 걸로 귀인을 시키고, 이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이상해라고 한다면 남의 탓을 하는 외적 통제소인데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외적 통제소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귀인의 결과를 나타난 데서 학습장애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능력인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적인 외적 통제소의 결과의 원인으로 많이 돌린다, 귀인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침 이따 쭉 한번 그냥 훑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반적인 교수적 접근에서 아까 봤던 자기교수, 자기점검, 그리고 비계교수는 한번 선생님들이 보시고 상호교류적 교수는 상보적 교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시험 문제는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라고 하는 자기관리 안에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교수법은 예시는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서답형으로 나왔을 때 강론마다, 즉 학습장애 책마다 단계들은 설명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나오는 거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습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혹은 이걸 시범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안내된 연습, 그리고 독립된 연습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를 큰 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단계가 개론서에서는 이 기출 위주가 아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개론서는 이렇게 보지만 강론을 바탕으로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결국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기억 전략들, 여기에서 연계되는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또래 교수라고 하는 건 친구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친구가 가르쳐 줄 때 학급 차원의 또래 교수로 정답을 쓰는 문제도 있었었고, 또래 보조 학습 전략 혹은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또래 교수라고 했을 때 학급 차원의 또래 교수는요, 우리 반이 20명이에요.
그럼 20명, 얘들아 20명이니까 각각 옆에 있는 친구랑 짝을 한번 이뤄봐. 그럼 20명 전체가 1대1로 짝을 이루어지는 것에 또래교수 형태를 학급 차원의 또래교수라고 해요. 그런데 또래보조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능력이 높은 학생과 굉장히 능력이 낮은 학생이 짝을 이루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이 20명이면 1등하고 20등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형태, 2등하고 19등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또래 교수가 나타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또래 지원 학습 전략, 또래 보조 학습 전략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초교과 영역의 교수라고 하는 걸로 볼 건데요. 읽기, 쓰기, 수학, 그리고 내용 중심의 교과인데요. 아까 말했던 읽기는 이렇게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우리는 5가지 영역으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읽기, 선수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어인지 단어제인 똑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읽기, 유창성, 그 다음에 4번째는 어휘력, 그리고 독해력과 같은 읽기, 이해력 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 너무 단편적인 거여서요, 선생님들이 각각 해당하는 교수 방법들은 제가 이런 것들이 여기 활용돼요 라고 해서 언급을 분명히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강론을 공부하시거나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위주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쓰기도 글씨 쓰기에서부터 철자, 그리고 작문을 하는 것까지를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수감각이라고 했을 때 수학도 수감각, 사칙, 연산, 문장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심 교과의 교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읽기에 해당하는 국어, 사회 다 읽는 거죠. 쓰기, 그 안에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수학, 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교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의 큰 도식을 살펴봤으니 우리는 학습장애 아동을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급 교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행동 특성을 이해해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요한 역할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중재 반응 모형에서 특히 일반 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는 학습장애 아동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아동에 필요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업 성취도 잘 도와주어야 된대요. 그럼 선생님들은 읽기, 아까 말했던 쓰기, 수학에 맞는 각각의 적절한 교수 방법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행동 특성인데요. 이건 저는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제가 여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시험치기라고 하는 전략이 나와요. 결국 잠깐 앞에 한번 가볼게요. 학습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읽기 속도도 빨라야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듣기도 잘해야 그에 대한 문항을 빨리 풀 수가 있는 거고, 필요한 건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술 중에서 시험치기 기술도 필요하대요. 근데 이 시험치기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중등에서 문제가 실제 나왔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시험치기도 되겠지만 시험 보기 전략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 이 아이가 평소에는 너무 잘하는데 시험 볼 때만 아는 것도 못 푸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그 전략의 명칭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게 시험치기 혹은 시험 보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칠 때 정보를 기억해내고 잘 볼 수 있도록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험치기라고 하는 것도 임용에서 나왔던 자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넘어갈 거고요. 특히 일반적인 교수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인지, 직접 교수, 학습 전략,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지라고 하는 건 결국 생각, 사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인지라고 하는 건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통해 점검하고 다시 바꾸는 이런 초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지 자체, 사고 자체부터 너무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그 사고 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지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 과정 자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 개론서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 교수, 결국 스스로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조절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건데요. 스스로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조절한다. 이때 언어는 속으로 얘기하는 내적 언어라고 하는 것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평가와 자기 기록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진도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강론을 보면 자기 점검 안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진 않고요. 자기 기록은 자기 점검으로 보고 자기 평가는 또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기 기록은 자신의 진도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평가는 그 안에서 기준을 설정해요. 기준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 10개를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8개 이상은 잘했는지 8개 이하면 못했는지 이 기준을 스스로 찾아서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계 교수는 일시적으로 과제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스스로 얘가 잘 풀 수 있게끔 해주는 자신감, 그리고 나중에는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게 나아가는 방법인 거고요. 상호 교류적 교수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출이 나오기보다는 상보적 교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 상보적 교사는 서로 교사와 아이가 대화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니? 예를 들어 콩쥐팥 읽으면 그 다음에 지금 12시가 다 됐어.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니? 뭐 예측해보고, 그러면 신데렐라는 왜 왕자랑 결혼했을까? 뭐 질문도 해보고, 왜 이 신데렐라 콩쥐팥 얘기했다가 신데렐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글 전체적인 걸 예역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하기라고 하는데요. 기출에서는 명료하기라고 하는 걸로 더 언급하거든요. 명료화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콩쥐팥을 읽던 신데렐라를 읽던 모르는 단어가 나와. 나 호박을 잘 모르겠어. 뭐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앞뒤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지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이게 뭐지?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이걸 명료하기라고 하는 것에 4가지 전략을 쓰는 방법을 상호 교류적 교수, 상보적 교수라고 해서 우리는 대부분 임용 공부하는 사람은 예질 유명 뭐 이렇게 암기해요. 자, 이거는 이제 각각의 단계의 절차인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하기보다는 이게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자기 교수 5단계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쭉 배경 지식으로 알아보시고 나중에 임용고시를 보면 자기 교수의 5단계에 해당하는 단계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지적 모델링 단계인데요. 인지적 모델링 단계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2 더하기 13이에요. 그러면 이걸 교사가 말 그대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모델을 그냥 교사가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2하고 3하고 더하면 5고 15 자리는 1하고 더해주니까 25지 해서 교사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연적 지도가 2단계로 나와요. 뭐 외연적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가 이 과제를 해요. 12 더하기 13을 문제를 풀려면 교사가 옆에서 큰 소리로 따라서 같이 말해주는 것을 외연적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교수는요, 외연적 자기 교수는 이제 혼자예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12 더하기 13 2하고 3하면 5, 1하고 1하면 25.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해요. 그 다음에 외연적 자기 교수 감성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교수 용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2 더하기 13이라고 하는 걸 할 때 2하고 3하고 더하면 5지.
이라고 더하면 이지라고 해서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오늘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요, 아이가 13 더하기 뭐 11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푸는 거예요. 속으로 푸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죠? 자, 그래서 속으로 푸는 게 내연적 자기교수에서 11 더하기 뭐 2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속으로 푸는 거. 그래서 다시 인지적 모델링은 과제 수행하는 것을 교사가 큰 소리로 말해주는 거. 아이가 시범을 할 수 있게 시범 보여주는 거고요. 외연적 안내라고 하는 거. 외연적 교수는 아이가 과제 수행하면 옆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해주는 거. 외연적 자기 교수는 아이 스스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자기 교수 용함은 작은 소리로 말해요. 그럼 내연적 자기 교수는 속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비계 교수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 그래서 비계 교수를 적용한 것은 여기 통분해 주는 걸 미리 다 해놓은 거고, 아이가 계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직접 교수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과 볼까? 단계가 임용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교수법에 해당하는 큰 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교수법은요, 선생님이 말 그대로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가신 4학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현장에 가신 분들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 우리 학급의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 학습 목표를 정해져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문장으로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학습 목표는 조금만 배경 지식을 이끌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선생님들은 지적장애에서도 그렇고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아이들과 통합되어 있던 장애 학생들과 있는 뭐 특수학교이든 당연히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만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 개별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는 아이들의 현재 수준을 통해서 잘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도달해야 되는지 학습 목표를 설계를 하거든요. 거기를 보면 장기 목표, 단기 목표가 나옵니다. 특히 단기 목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국어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뭐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시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수학 시간에 10개 중에 뭐 8개는 10개 중에 8개는 10개 중에 8개는 두 자리 덧셈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도 있어야 되고요. 수학 시간, 이 수치와 관련된 기준도 있어야 되고요. 두 자릿수 더하기 덧셈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는 게 학습 목표에 대한 문장의 형식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직접 교수법에서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 기준, 구체적 행동으로 학습 목표를 만들어지고 나서, 그럼 이거 예시대로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또박또박 쓰면 수업의 진도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수학 시간에 뭐 10개 중에 8개 두 자릿수 덧셈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제 시범 보여줘야 돼요. 땡땡아, 선생님들이 문제 푸는 거 한번 볼까? 자, 선생님은 먼저 이르 자리에 있는 것부터 풀 거야. 3하고 5하고 더하면 뭐가 되지? 그래, 8이 되는 거지. 2하고 1을 더해주면 뭐가 될까? 10의 자리에 38이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문제 푸는 거 이르 자리, 10의 자리 시범 보여줬어. 자, 그러면 너희들도 한번 해볼까? 너희들도 한번 해볼까? 그럼 교사가 누구한테 지금 교사가 했던 이 문제를 누구한테 지금 넘기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넘겨요. 이걸 우리는 안내된 연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럼 너희들도 한번 해볼까?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이 두 자릿수에 해당하는 두 자리 문제를 각각 풀겠죠? 열심히 문제 풀어요. 근데 10개 중에 10개 다 잘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10개에서 어려운 거 막 2개, 3개도 못 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는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이르 자리, 시부 자리. 즉 즉각적인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안내된 연습이고요. 그러면 독립된 연습은,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이거 집에서 숙제로 해와.
해서 두 자릿수 해당하는 거 학습지 줄 테니까 꼭 한 장씩 문제 풀어와.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큰 틀의 직접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임용과 관련해서 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용 위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엉망이긴 하지만 학습 목표 10원. 그 다음에 안내된 연습, 독립된 연습의 직접교수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공부를 문제 풀기를 아니면 내용을 잘 읽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임용시험 잘 보려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에 동그라미를 해요. 이것도 학습 전략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인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외워요. 이것도 다 학습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이 알고 있던 이게 뭐지? 문제 풀면서 뭐였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거. 그리고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임용을 보면 범주화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그래픽 조직도와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아니면 관련된 범주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그래픽 조직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요. 암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용과 연결해서는 문자 전략이라고 해서요. 혹은 레터 전략이라고도 해요. 두문자어 어구 만들기, 즉 태정태세 문단세 앞글자 따서 외우는 두문자어도 있고요. 어구 만들기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조금 더 너무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그리고 핵심어법, 태그워드 뭐 등등이 있는데요. 결국은 계속 이거를 지금 뭐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이런 용어들이 아이에게 사용하는 학습 전략의 교수 방법이 대수가 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그래픽 조직도를 그리면서 내가 공부하는 전략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암기한 전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순서 외울 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래 교수는 결국은 한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학생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보면 전 두 번째로 바로 가볼게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건 앞에서도 봤으니까 또래 교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주의 깊은 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사에 참여하는 또래는 반드시 훈련과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또래 교수 다양한 유형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래 교수에서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해서 정답을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 감독하면서도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로 지금 나와 있고요. 또래 교수 유형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 전체 대상으로 하는 학급 차원의 또래 교수인데 20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1대1로 짝을 이뤄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래 보조 학습 전략 혹은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은 성취 수준이 가장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1대1로 짝지어서 이루어지는 또래 학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은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로 3번은 기초교과 영어외교 교수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장애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기초교과 영역 중에서 읽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 개론서에서는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위 기술은 단어재행과 이해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가지 범주 안에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읽기 선수 기술이 있다. 그 중에서도 프린트 인식은 책의 앞뒤 혹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러한 것들을 읽는 기술인 거고, 한글 자모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알고 자음과 모음을 알았으면 그것이 합성했을 때, 합성은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떨어뜨렸을 때, 다른 말로 바꾸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했을 때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우문인식이라고 해요. 이런 읽기 선수 기술이 되면 우리는 단어를 지도한데 단어인지 단어제인인데 특히 이 단어제인이라고 하는 단어인지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글자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바다를 비읍 플러스 아
그다음에 디귿 플러스 아로 가르쳐 줄 거냐, 여러 책을 읽어보고 인어공주 안에서 바다라고 하는 글자를 가르쳐 줄 거냐, 이 접근 방식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제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부호 중심, 이건 철자, 이렇게 낮자 음소를 우리가 떼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부호 중심, 철자 중심, 혹은 나중에 우리가 강론책을 보면 해독 중심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철자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미 중심 접근법이라고 했을 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주면서 그 안에서 단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호 중심과 의미 중심 안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이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만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학성 파닉스와 분석 파닉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파닉스라는 건 결국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학원 다니면 철자 중심, 파닉스 중심이라고 해서 그런 타이틀을 많이 봤을 거고요. 결국은 철자 중심이라고 했으니 비읍하고 아, 디귿하고 아,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결합해서 지도하는 걸 합성 파닉스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 파닉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요, 바다라고 하는 거 안에서 바다, 부라고 하는 철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다에서 부자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철자를 가르쳐 주는 게 분석 파닉스고요. 의미중심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언어적인 접근법과 언어경험 접근법, 이 두 가지가 특히 이제 기출과 연결했을 때 중등 하나 응용됐고, 언어경험 접근법은 초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통언어적인 접근에서는 인어공주에 해당하는 동화책을 여러 번 읽어주면 거기에서 바다가 나오겠죠. 그것을 여러 번 노출시켜서 바다라고 하는 글자를 읽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대표적으로 일견교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접근을 하되 가르쳐준 효과적인 교수법, 일견교수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 경험은 이 아이가 바다를 본 적이 있니? 그럼 바다에서 무엇을 봤니? 이런 경험에 기인해서 바다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단어를 확실하게 이 아이가 쓰면서도, 그러니까 즉 단어를 보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언어 경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쇄된 부호를 해독하는 능력, 해독 중심, 그리고 또 보시면 이건 너무 예시가 여기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호 중심 접근법과 의미 중심이라고 하는 건 단어를 지도하는 거고, 이 말 자체는 철자를 중심으로 해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로 가볼게요. 부호 중심 접근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친숙하지 않는 단어를 부호, 철자를 하나씩 해독하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 중심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철자를 분석해서 가르쳐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가르쳐주는 총체적 언어교수법에 속한다고 하고요. 이 내용은 읽기를 세부적인 하해 기술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 즉 철자를 하나씩 가르쳐주지 않고 그 대신 듣고 말하고를 같이 통합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중심 접근법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언어적인 접근법, 언어경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봤으면 세 번째는 우리가 읽기 유창성이라고 했거든요. 인어공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을 한 권 주고 너 읽어봐 라고 했을 때 빠르고도 읽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는 표현력 있게 읽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 읽기 유창성, 이번에도 문제가 나왔지만 이 읽기 유창성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걸 여러 번 읽는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우리가 연계해서 풀어보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기출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관련된 것들의 범주가 많으면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속도, 그리고 나중에 이해력까지 더 높아질 수 있겠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휘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휘력을 우리가 지도할 때는 그래픽 조직도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조직도는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로 살펴봤는데, 맛보기만 볼게요. 선생님들이 겨울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게 핵심 어휘예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 뭐 코로나니까 코로나도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겨울 되면 스키장, 어떤 선생님들은 뭐 방학,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방, 군고구마 이런 간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겨울하면 생각나는 걸 관련된 개념들을 연결해서 지도하는 이것을 그래픽 지도 조직도, 그래픽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거미줄 모양으로 이 뻗친 걸 개념형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휘력 할 땐 항상 대부분 그래픽 조직도가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해력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요. 독해력은 읽기 이해죠. 자,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개별 단어들도 알고요. 문단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순서를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내용도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읽기 이해입니다. 그럼 읽기 이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강론에서는 큰 틀로 먼저 읽기 전에 지도하는 내용, 읽기 중에 지도하는 내용, 읽기 후에 지도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읽기 전에는 제목을 읽고 인어공주? 인어공주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까? 이런 제목, 소제목을 보고 예측하고요. 읽기 중에서는 글의 본문이 이야기글이니까 이야기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글 구조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해주거나 여기 나왔던 것처럼 주요 내용을 중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 읽고 나서는 인어공주 우리가 뭐 배웠지? 라고 해서 요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전략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만큼 간단하게 해준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안에서 장점, 단점 등등 뭐 순서 나오면 순서 등을 다 기억을 선생님들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읽기를 위해서 개론서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는 기출해 놨던 거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줄 따라가기가 있어요. 읽기 도중에 줄을 놓치지 않는 학생을 위해 손가락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선을 문장 밑에 긋는다. 화살표나 일기창에 있는 카드를 사용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 그것은 뒤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라가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줄 따라가기 카드, 이게 기출에 나왔던 용어, 그것도 이제 객관식 때 나왔던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 미리 알려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우리는 뭐 읽기 전이라고 하는 읽기 전에 아까 제목, 소제목도 얘기했지만 그래픽 조직도를 활용한 선행 조직자도 있거든요.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너 예전에 말 그대로 바닷가 가본 적이 있지, 이런 배경 지식을 활용한 선행 지식 활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림으로 같이 연결해 준 거. 그래서 그래픽 조직도가 어휘력에도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같이 그래픽 조직도를 활용해서 내용을 미리 알려줘. 흔히 우리가 도식회 앞에 보면 제가 도식해줬죠? 그 도식화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연결해서 같이 보셔도 돼요. 뭐 또래 교수는 앞에서 봤던 내용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반복 읽기 나오죠. 반복 읽기는 유창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문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한다. 반복 읽기는 읽는 속도와 정확도, 그래서 속도와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복 읽기고요. 강론을 보면 여기다 플러스 이제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읽기 이해력 연습을 위해서 이용한 여러 가지 교재들도 뭐 여기서는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은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전중 후라고 하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라고 하는 것을 큰 틀로 잡으시고요. 강론에 들어가면 앞에서 배웠던 상보적 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셔도 돼요. 자, 볼게요. 상보적 교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똑같이 상호교류적 교수와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예절 요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절 요명이라고 하는 요약하고 주제를 질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는 명료하기, 다른 활동을 다시 한번 예측하기, 네 단계를 통해 이해력을 증진시킬 때 나온대요. 그래서 이 상보적 교수도 읽기 이해를 위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SQ 3할 방법은 객관식 때 나왔던 기출이에요. 그래서 읽기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SQ 3R이란 조사 S, 질문하는 거 Q, 그리고 읽기, 암기, 검토하는 3R이라고 하는 전략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그대로가 기출에 나왔고 이 그대로를 객관식 문제에서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 쓰기에 해당하는 것도 이건 다 배경 지식이라고 했고 저희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쓰기에서도 글씨 쓰기가 있고 철자를 지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문의 과정이 세 가지 하위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씨 쓰기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가라고 하는 걸 지도할 때 이렇게 화살표 표시, 이렇게 2번, 3번 식으로 시각 단서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각 단서도 있고요. 여러 번 똑같은 걸 베껴 쓰는 이러한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 쓰기가 되면 철자를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서는 그냥 용어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강론 보면 선생님이 말했던 게 이거지 라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자 중심은 의문 처리 중심 교수법, 그리고 표기 처리에 대한 오류, 그리고 형태 처리라고 하는 건데요. 의문은 낮자, 즉 자음과 몸을 잘 결합하지 못하는 것, 나무를 너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표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한라산이면 한라산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하에서 리을을 니은으로 써야 되는 건데 리을로 쓰는, 이런데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형태 처리라고 하는 것은 형태소, 결국 우리가 말하는 형식 형태소, 너무 어렵죠? 예, 근데 이런 형태소에 관련된 부분에 오류를 보일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장문은 이 아이가 스스로 글짓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기 과정적 접근이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쓰기 과정적 접근의 5단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 전략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시각적 촉진, 시각 단서라고 하는 거 아까 화살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다단계 활동으로 나누기라고 되어 있지만 계획하고 쓰기, 내용 수정, 문법, 다른 사람이 읽기, 대부분 큰 틀은 쓰기 과정적 접근의 5단계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문지도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문을 위한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으로 주요 주제와 주요 단어를 나열해서 지도 형식으로 한대. 결국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그래픽 조직자예요. 그래서 읽기만 그래픽 조직도 범주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쓰기에서도, 잠깐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기에서도 정갈이라는 동물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할 건지, 장문지도, 이걸 다른 말로 도해 조직자, 그래픽 조직도라고 하는 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장문지도 만들기.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연계해서 보면 나머지는 관련된 시각적인 촉진, 장문지도 이런 것들이 기출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세 가지 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 감각이 있고 사칙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 해결이 있다고 했는데요. 수 감각을 따로 지도하는 방법은 강론에서는 1단계에서부터 10단계, 아니면 1단계에서 20단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사칙 연산하고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즉 더하기에서 이 아이가 받아 올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자리값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답을 쓰는 건지, 이러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뺄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기출문제로 나올 때, 아니면 실제 강론에서는 각각의 오류들이 있고 그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더라. 지금 여기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칙 연산에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제 문제라고 하는 건 줄글로 문제,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는 토끼가 3마리, 동물원에는 사자가 3마리, 호랑이가 5마리가 있습니다. 모두 몇 마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글로 되어 있는 게 문장제 문제 해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관련된 수학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또 지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든 시각적인 촉진은 다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강론에서는 사칙 연산에 네모칸 이용하기 이런 게 또 나와요. 받아 올리는 수에 네모칸 그려주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강론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고요. 문제수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장제 문제에서 너무 문제를 물어보는 게 많으면 아이가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것과 또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체물 조작.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예시인데요. 저희는 구체물 조작만 보지 마시고 도구 조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 3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실제 구체물인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펜이 하나 있고 뭐 사인펜이 하나가 있어. 하나하나 더하면 몇 개지? 그래 2개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까지 같이 주어져요. 이게 방구체물인 거고요. 추상적인 건 예가 없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등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물 조작만 보지 마시고요. 부체물, 방구체물,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서적 단어인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기출에 출제가 됐던 중등 문제예요. 물론 그 이전에 초등에서도 출제가 됐는데요. 이걸 핵심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읽기에 나오는 핵심어법이라고 하는 암기 전략도 있고 수학에 보는 핵심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용하는 의도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에서 핵심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줄글로 주어 있는 내용에서 주요 단어를 단서로 이용할 수 있고 모두 합쳐서 아니면은 남은 수 각각 이렇게 사용하는 걸 핵심어법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모의 상황을 활용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사회 모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 전략 사용이지만 또 강론을 보면 이게 실제 기출에 나온 것도 있어요. 인지 전략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지 전략이라고 한다면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단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각에 나오는 이 전략들도 강론을 보면 연계가 되고 기출이 나왔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촉진 뭐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내용 중심의 교과인데 사실 내용 중심이라고 하는 건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까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부분들은 따로 제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어디로 다시 가볼 거냐면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큰 도식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처음으로 가볼까요? 처음으로 조금 더 완전히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면 여기 나오는 내용 안에서 배웠던 부분만 잠깐 볼게요. 학습장애 정리 장트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학습장애 판별이라고 했을 때 능력 불이치, IQ와 실제 시험이 너무 차이가 난대. 그에 대한 대안적인 반응으로 중재 반응 모형이 있는데 얘는 한 번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다단계 모형으로 학습장애를 판별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 그 다음에 원인은 저는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나중에 배경 지식을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학업 성취하고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읽기에서 벗어나오는 읽기 선수 기술, 그리고 단어 인지,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 그리고 어휘력, 이해력과 관련해서 읽기 영역을 꼭 보셔야 된다고 했고요. 글씨 쓰기 철자, 작문의 과정, 수 감가, 그리고 사칙 현상, 문장제 문제 해결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나중에 이 순서가 바뀌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 5가지가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저는 따로 보진 않을 거고 아까 말했던 자기관리 안에서 있는 내용, 직접교수법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전략들도 특히 조직 전략은 그래픽 조직도로 봐서 어휘력 범주를 지도할 때 여러 군데 다양한 모양으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 암기 전략이라고 해서 두문자어, 어구 만들기, 핵심어법, 패그워드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래 교수 안에서도 반 전체 학생이 1대1로 짝을 이루는 경우 능력이 높은 학생과 능력이 낮은 학생이 사용해서 지도하는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들은 실제 계속 우리가 임용을 근거로 볼 때는 학습장애 양은 굉장히 이제 적게
쉽게 나오는 거고 간단하게 키워드만 지금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학습 장애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 보면 넘길 때마다 암기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특강을 들으시고 미리 가지고 계셨던 학습 장애 책들을 쭉 한번 읽어 보시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반복 읽기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봤던 거 두 번 보고, 두 번 봤던 거 세 번 보면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정확성도 높아지고, 그러한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또 인스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인스타 팔로우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중간 아니면 틈틈이 이벤트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지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기본 교재 나오기 전에 기본 교재를 뭐 여러 명 뭐 선정을 해서 무료로 뭐 나눠줄 수 있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팔로우 주소는 서진특수교육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보시면 아마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영어로 서진하고 스페셜 에듀라고 하는 걸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단 오늘은 임용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애 영역 위주로 해서 지적장애와 학습장애로 개론을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는 임용의 범주 안에서 볼 때 큰 틀인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장애 영역이에요. 근데 임용은 이런 특수교육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교육과정, 장특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아마 학원 측에서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해서 곧 있으면 그런 특강들도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는 쭉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는 그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임용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일단은 제가 아까 연간 쿼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연간 쿼리에 해당하는 강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과는 또 다르게 선생님들에게 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기본이라든지 기본 1에서 3하는 3개월에 이루어진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출분석률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 뭐 모의고사,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는 1년 컬이고요. 그 외에 특강들은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 모든 강의를 다 듣는 건 또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취사 선택하게끔 맞게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용은 강사는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에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뭐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어차피 공부는 좀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 많은 게 임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임용고시라고 할까요? 결국 뭐 잠깐 아니면 스치듯이 짧은 기간에 해서는 안 되는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게 계속 뭐 한다? 우리는 좀 빨리 서두르고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의 길로 조금 더 다가가는 거다. 왜냐? 시험의 경향은 매번 우리가 유초 중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에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경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미리부터 준비해서 이 모든 내가 철저한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선생님들은 이 특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조금만 힘을 내서 계속 이 특강을 열심히 하고 마무리하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특수교육의 찐 서진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